군인 장교 딸 면회간 투스타 엄마에게 아줌마. 니녀는 뭐하는 년이냐? 니 딸은 쳐 맞아도 된다 쌍욕 박은 대위. 그 엄마의 정체는 육군 장교들의 목줄을 쥔 인사참모부장이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차가운 바람이 강원도 인제의 산골짜기를 휘감아 돌았다. 검은색 대형 세단이 겹겹이 이어진 산길을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차의 뒷좌석에 앉은 박서린 소장은 굳게 닫힌 입술새로 희미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본부의 인사참모부장이었다. 군 내부에서 인사는 곧 권력이었고 그녀는 그 정점에 선 여성 중 하나였다. 별 2개가 빛나는 그녀의 어깨는 수많은 이들의 경외와 질시를 동시에 받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장군 박서린이 아니었다. 그저 딸을 만나러 가는 어머니 박서린일 뿐이었다. 그녀의 딸 이한별 중위. 딸은 엄마와 다른 성을 썼다. 복잡한 가정사 때문이었지만 모녀의 유대는 그 어떤 가정보다 깊었다. 한별은 엄마의 뒤를 이어 장교의 길을 택했다. 서리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이 아렸다. 이 거칠고 폐쇄적인 군 조직에서 특히나 전방인 강원도 인제의 제3군단에서 여군 장교로 복무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차량이 부대 정문에 가까워지자 위병소의 헌병들이 낯선 고급 세단에 등장해 긴장했다. 하지만 운전석에 김 상사가 내민 신분증을 확인한 헌병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거의 경례를 박듯 차단기를 올렸다. 부대 안쪽까지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도보로. 김 상사의 보고에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오늘 군복이 아닌 단정한 사복 차림이었다. 짙은 남색 외투가 그녀의 엄격한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저 멀리서 익숙한 그림자가 걸어왔다. 전투복을 입었지만 엄마의 눈에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았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이한별 중위가 경례를 붙이며 딱딱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서리는 놓치지 않았다. 우리 딸 얼굴 보러 왔지. 요즘 힘들다는 연락도 없고. 그게 더 걱정되더구나. 서린이 한별의 뺨을 쓰다듬으려 손을 뻗자 한별은 주변을 의식하며 살짝 몸을 피했다. 여긴 군부대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지금은 제 근무 시간입니다. 알았다. 그럼 내 근무에 방해되지 않게 잠시 걷기나 하자꾸나. 부대 한 바퀴 둘러보고 싶구나. 내가 숨 쉬는 공기가 어떤지. 서리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한별의 어깨는 잔뜩 굳어 있었다. 서리는 딸의 눈 밑에 드리운 검은 그늘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며칠 밤을 샌 듯한 피로감,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무슨 일 있니, 한별아? 아무 일 없습니다. 전방 부대는 원래 다 이렇습니다. 한별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인제의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갑게 서린의 가슴을 때렸다. 모녀는 말없이 부대 내에 보도를 걸었다. 제3군단 사령부는 거대한 산자락에 안겨 있었다. 서린은 일부러 딸의 사무실이 아닌 조금 외진 복지회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쪽은 처음 와보는구나. 저 너머는 무엇이 있니? 그냥 창고 건물들입니다. 가실 필요 없습니다. 한별이 유난히 그쪽을 막아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서린의 직감이 날카롭게 반응했다. 수십 년간 군에서 사람을 다뤄온 그녀의 감각이었다. 다시 차를 타자. 김 상사에게 부대 외곽을 한 바퀴 돌아보라고 해야겠다. 내가 근무하는 곳이니 지형지물이라도 익혀둬야 마음이 놓이지.
어머니 제발. 한별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떨렸다. 군사보안구역입니다. 민간인 차량이 함부로. 내 차는 민간인 차량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단순한 민간인 엄마가 아니란다. 설인이 냉정하게 말했다. 그녀는 다시 세단에 올라탔다. 한별도 마지못해 조수석에 앉았다. 설이는 운전석의 김 상사에게 눈짓했다. 저기 보이는 창고 건물 뒤편으로 가보게. 예, 알겠습니다. 차가 천천히 후미진 곳으로 향하자 한별은 입술을 깨물다 못해 피가 날 지경이었다. 차가 낡은 보급 창고 건물 모퉁이를 돌았을 때였다. 분명히 들렸다.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퍽. 둔탁한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울리는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억눌린 신음. 잘못했습니다. 제발. 애원하는 목소리. 설인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굳었다. 차 세워. 어머니 안 됩니다. 제발 그냥 가세요. 한별이 울먹이며 설인의 팔을 붙잡았다. 설인은 그런 딸의 손을 뿌리치듯 내리고 차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끔찍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젊은 병사 하나가 무릎을 꿇고 있었고 장교 한 명과 부사관 한 명이 그 병사를 둘러싸고 발길질과 주먹질을 하고 있었다. 황 대위님, 조 중사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한별이 차에서 뛰어내리며 그들 앞으로 막아섰다. 설이는 그 모습에 잠시 숨이 멎는 듯 했다. 가해자로 보이는 장교 황두식 대위가 한별을 거칠게 밀어냈다. 이중희, 넌 빠져. 이건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이등병 새끼가 감히 대위한테 눈을 똑바로 떴어. 이런 건 조기에 싹을 잘라야 돼. 황두식 대위의 눈은 비정상적으로 번들거렸다. 옆에 있던 조길태 중사 역시 낄낄거리며 병사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 한별이 밀려나며 비틀거렸다. 그 순간 한별은 모퉁이에 서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황두식과 조길태의 시선도 그쪽으로 향했다. 처음 보는 민간인 여성이었다. 뭡니까 저 아줌마는. 조길태 중사가 침을 뱉으며 중얼거렸다. 황두식 대위는 짜증이 난다는 듯 머리를 극적이며 설인에게 다가왔다. 그는 설인의 말끔한 사복 차림과 고급 세단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줌마, 여긴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당장 나가지 않으면 군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존중도 없었다. 박설이는 딸을 한 번 그리고 맡고 있던 병사를 한 번 쳐다봤다. 병사의 입가는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이한별 중위의 보호자입니다. 설인이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 당신들의 폭행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즉시 중단하고 해당 병사를 의무실로 보내십시오. 그 말이 끝나자 마황 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보호자? 어쩐지 이중희가 요즘 싹수가 노랗다 했더니 애미가 이 모양이라 그랬구만. 뭐라고요? 한별이 소리쳤지만 황 대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아줌마, 지금 우리 군사 훈련하는 거 방해하는 겁니다. 니 딸년이 똑바로 병사 하나 통제 못해서 우리가 대신 군기 잡는 거 아니오. 군대 짬밥도 안 먹어본 년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조길태 중사가 거들었다. 보아하니 이한별 중이 엄마 같은데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쇼. 딸내미 앞길 막기 싫으면 좋은 말할 때 꺼지란 말입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는 몰라도 여기가 인제 산골짜기라고 우습게 보이나 본데. 그들의 언어는 칼이 되어 설인과 한별에게 날아왔다. 한별은 치욕감에 얼굴이 새하얘졌다. 어머니에게 이런 모습을,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게 했다는 사실에 몸이 떨렸다. 설인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 눈빛이 너무나 고요해서 황두식은 순간 섬뜩함을 느꼈지만
이내오기가 발동했다. 뭘 꼬라봐. 인연이. 당장 안 꺼져? 헌병 부르기 전에. 서리는 그 말을 무시하고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의 세단으로 향했다. 전현이 감히 무시하고 그냥 가네. 황두식이 분노하며 차 문을 잡으려 했다. 서리는 이미 차에 올라탔고 김상사는 즉시 문을 잠갔다. 황두식이 차의 방탄 유리를 주먹으로 쾅쾅 두드렸다. 야, 내려. 당장 안 내려, 이 미친년아. 너 지금 군사작전 방해 현행범이야. 2차 번호판 찍어서 당장 수배 때린다. 네 딸은 오늘부터 영창 갈 각오해라. 처맞을 만했으니까 맞은 거야. 그걸 감싸는 너 같은 년 때문에 군대가 썩는 거라고. 조길태가 옆에서 소리쳤다. 서리는 그들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를 들으며 뒷좌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었다. 그녀는 일일이나 헌병 때에 전화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고 묵직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에 모욕을 들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하고 위엄이 서려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입니다. 지금 제3군단 사령부 영내 보급창고 뒤편에서 폭행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군단장 연결해 주십시오. 즉시. 황두식과 조길태는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입모양을 읽고 있었다. 인사참모부장.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들의 눈앞에 서 있던 웬년이 아줌마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의 목줄을 쥔 별 2개의 장군이었다. 시간이 정지했다. 황두식 대위와 조길태 중사의 귓가에 박서린 소장의 마지막 말,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과 군단장 연결해 주십시오라는 단어들이 메아리 쳤다. 그들의 뇌는 그 단어들의 조합이 의미하는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인사참모부장. 대한민국 육군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의 진급, 보직, 그리고 징계를 총괄하는 자리. 군인의 생사여 탈권을 쥔 핵심 요직 중의 핵심이었다. 그들은 방금 그 막강한 권력의 화신을 향해 년이라고 불렀다. 황두식의 턱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치기 어린 객기와 분노로 이글거리던 그의 눈동자가 이제는 방향을 잃은 채 세단의 검은 유리창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내뱉은 말들을 필사적으로 되감아 보려 애썼다. 네 딸년 처맞을 만했다 미친년아. 절망적인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을 꿰뚫었다. 조길태 중사는 황두식보다 반응이 원초적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텼다. 그의 입에서 흡하는 숨이 막히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자신이 뱉은 침이 아직 바닥에 마르지도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한별 중위는 어머니가 차 안에서 전화를 거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자초한 자신에 대한 원망이 뒤섞인 차가운 식은땀이었다. 어머니.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가장 강인한 존재인 어머니가 저런 버러지 같은 자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했다.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 부대 사령부 본관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하나의 엔진 소리인 듯 했으나 순식간에 여러 대의 차량이 내는 불협화음으로 변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검은색 지휘 차량들. 선두에 선 차량의 번호판은 3군단장을 의미하는 3개의 별이 선명한 성판이었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전투복을 입은 거구의 사내가 뛰어내렸다.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을 지휘하는 군단장 김철균 중장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군단 참모장, 감찰 참모, 헌병대장까지 부대를 움직이는 핵심 지휘부가 모두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마치 적의 기습이라도 받은 듯한 다급하고도 살기등등한 표정이었다. 김철균 중장은 상황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검은색 세단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차 안에 앉아있는 박서린 소장을 향해 허리를 굽혀 경례했다. 충성. 군단장입니다. 박창군님, 어쩐 일이십니까? 비록 그가 계급은 중장으로 한 단계 위였지만 육군 본부의 핵심 참모부장이자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박 소장에게는 극도의 예의를 차릴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박 소장의 목소리는 이미 단순한 방문이 아님을 알리고 있었다. 그때 세단의 문이 스르륵 열렸다. 박서린 소장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아까와 똑같은 단정한 사복 차림이었지만 지금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차가운 강철 그 자체였다. 그녀는 김 중장의 경례를 가볍게 목례로 받은 뒤 그를 지나쳐 얼어붙은 황두식과 조길태에게로 걸어갔다. 저 둘입니다. 박서린이 손가락으로 그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철균 중장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그 옆에 무릎 꿇린 채 피를 흘리고 있는 병사와 울음을 삼키고 있는 이한별 중위를 보았다. 상황 파악은 단 몇 초 만에 끝났다.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그것도 육군 본부 인사참모부장의 눈앞에서 벌어진 최악의 사태였다. 헌병대장. 김 중장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저 두 놈 당장 체포해. 현행범이다. 예, 알겠습니다. 헌병대장이 소리치며 달려왔다. 헌병들이 황두식과 조길태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뒤로 돌렸다. 아, 아닙니다. 군단장님. 오해입니다. 황두식이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비명을 질렀다. 그는 김 중장을 바라보며 애원했다. 이건 훈련 중 발생한 사소한 군기 교육이었습니다. 전현이, 아니, 저 여자가 아니. 그의 혀가 꼬였다. 그는 자신을 노려보는 박서린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경멸을 담고 있었다. 저 여자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군단장님, 저희는 정말. 조길태는 이미 바지에 오줌을 지린 듯 다리 사이가 젖어들고 있었다. 그는 덜덜 떨며 아무 말도 못하고 살려주십시오라는 말만 반복했다. 박서린은 그들의 변명을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다시 김 중장에게 말했다. 김 군단장님, 저는 오늘 제 딸을 면회온 어머니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한 영내에 울려 퍼졌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상관에 의한 잔인한 사적 폭행과 그것을 말리는 제 딸을 향한 성희롱, 그리고 현장을 목격한 민간인을 향한 협박과 모욕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김 중장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칠 뻔했다. 군단장님께서는 이 부대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겁니까? 헌병들이 도착하기 전에 저는 저들에게 뭐하는 년인데 관여하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딸은 처 맞을만 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저를 향해 미친년이라고 했습니다. 김 중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장군에 대한 모독, 그것도 육군 본부 핵심 장군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박 장군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지휘 책임을. 지금은 지휘 책임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박서린이 그의 말을 잘랐다. 저는 지금부터 인사참모부장 자격으로 이 사건을 직접 다루겠습니다. 이곳 3군단 감찰과 헌병대는 제 지휘를 받으십시오. 이 사건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가장 강력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 딸의 문제가 아니라 육군 전체의 기강 문제입니다. 그녀는 쓰러져 있던 박지훈 이병에게 다가갔다.
병사 이름이 뭔가? 이병, 박지훈입니다. 일어나게. 의무대로 즉시 후송한다. 자네는 지금부터 육군 본부 직할 보호 대상이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본대로 겪은 대로만 말하게. 그녀는 자신의 운전병인 김 상사에게 눈짓했다. 김 상사가 즉시 박이병을 부축해 세단에 태웠다. 박서리는 마지막으로 딸 이한별 중위를 바라보았다. 한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이중위. 어머니가 아닌 장군의 목소리였다. 자네도 이 사건의 주요 증인이다. 그리고 피해자다. 자네는 왜 상관의 부당한 명령과 폭행을 즉각 제압하지 못했나? 죄송합니다. 자네의 죄송하다는 말은 나중에 듣겠다. 지금은 자네가 겪은 모든 부조리를 보고할 준비를 하게. 박서리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한번 땅바닥에 무릎 꿇린 채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황두식과 조길태에게 향했다. 그들의 군 생활은, 아니, 그들의 인생은 방금 이 인재의 차가운 산골짜기에서 끝장났다. 3군단 사령부는 그날 밤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다. 육군 본부 인사참모부장이 직접 주관하는 현장 감찰은 군단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철균 군단장은 자신의 집무실을 통째로 박서린 소장에게 내주었고, 자신은 야전 침대가 놓인 간이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다. 박서리는 집무실 중앙에 앉아 쉴 새 없이 올라오는 보고서들을 검토했다. 그녀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황두식 대위, 조길태 중사. 두 사람의 최근 3년간 복무 평정 기록, 동료 평가, 그리고 모든 징계 및 포상 내역을 가져오십시오. 또한 이한별 중위가 이 부대로 전입 온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공식, 비공식 보고 라인을 확인합니다. 그녀의 명령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군단 헌병대와 감찰참모실은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렸다. 곧이어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황두식 대위는 이미 여러 차례 부대 내에서 폭언과 가벼운 폭행으로 구두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전역한 예비역 장성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주의 조치로만 마무리되었던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는 특히 여군 부하들에게 상습적인 언어 희롱과 업무 배제를 일삼아왔다. 조길태 중사는 더 심각했다. 그는 병사들의 급여 일부를 갈취하려 하거나 부대 물품을 외부로 빼돌리려다 적발된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황두식 대위가 그를 비호하며 사건을 무마시켰다. 둘은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니라 부대 내의 부조리를 함께 저지르는 공생 관계였던 것이다. 이한별 중위에 대한 괴롭힘은 조직적이었다. 한별이 그들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 정식으로 대대장에게 보고하려 하자 그들은 한별을 조직에 융화되지 못하는 부적응자로 몰아갔다. 그들은 한별에게 일부러 과중한 업무를 몰아주거나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며 고립시켰다. 오늘 박지훈 이병을 폭행한 이유도 박 이병이 이한별 중위에게 그들의 비리 사실을 제보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박서리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차갑게 말했다. 대대장, 지금 즉시 호출하십시오. 그리고 연대장까지. 새벽녘 황두식과 조길태가 속한 대대의 대대장과 연대장이 사색이 되어 군단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들은 박서린 소장 앞에 부동자세로 섰다. 두 사람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박서린이 물었다. 대대장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황 대위가 업무 능력은 출중하여 다소 거친 면은 리더십의 일환으로. 리더십? 박서린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병사를 구타하고 여군 장교를 성희롱하는 것이 리더십입니까? 부하의 비리를 감싸주는 것이 지휘관의 덕목입니까? 당신들은 지휘관이 아니라 범죄의 방조범입니다. 송구합니다. 당신들의 안일한 지휘 감독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내 딸을, 아니,
대한민국의 장교 한 명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연대장, 대대장. 두 사람도 이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장 보직 해임 대기 조치합니다. 두 지휘관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보직 해임. 그것은 군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한편 완전한 신변 보호 조치 하에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박지훈 이병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조길태 중사가 자신에게 부모님의 돈을 요구했던 일 황두식 대위가 이한별 중위를 향해 엄마 백 믿고 나대는 년이라며 욕설했던 일들을 모두 증언했다. 가장 힘든 조사는 이한별 중위의 몫이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아닌 감찰 참모 앞에서 공식 진술을 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욕적인 언사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를 지키려 했던 자신의 노력이 어떻게 묵살되었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진술을 마친 한별이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 끝에 어머니 박서린이 서 있었다. 어머니, 이중희, 수고했네. 박서린은 여전히 장군의 모습이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 제발. 한별은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군 경력에 오점을 남길까 두려웠다. 박서린은 그런 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다. 한별아,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너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내 딸이 모욕당한 것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녀는 복도 창밖으로 펼쳐진 어두운 3군단의 산자락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이 군에 내 모든 것을 바쳤다. 이곳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청춘이 담보된 곳이다. 저런 썩은 암초 몇 개가 이 거대한 배를 침몰시키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너는 그 암초를 발견하고 경고음을 울린 것이다. 부끄러워할 것은 내가 아니라 저 암초를 제때 제거하지 못한 나를 포함한 모든 지휘관이다. 박서린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군인이다. 그리고 나도 군인이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그녀의 말은 어떤 위로보다 더 깊게 이한별의 가슴을 울렸다. 날이 밝아올 무렵 박서린은 마지막 결제 서류에 서명했다. 황두식 대위와 조길태 중사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영장 청구 및 징계위원회 회부, 연대장과 대대장의 보직 해임 및 감찰조사, 그리고 제3군단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직무감찰 실시. 인재에 스산했던 바람은 이제 모든 것을 뿌리 뽑을 듯한 태풍이 되어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강원도 인제에는 첫눈이 내렸다. 온 세상을 하얗게 덮는 눈은 그 끔찍했던 날의 흔적을 잠시나마 가려주는 듯 했다. 황두식 대위와 조길태 중사는 모든 직위가 해제된 채 군사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의 백이 되어주었던 예비역 장성 아버지도 육군 본부 인사참모부장이 직접 칼을 빼단 사건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아들의 잘못을 덮으려 했던 과거의 행적까지 조명되며 남은 명예마저 잃었다. 두 사람은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보직 해임되었던 연대장과 대대장 역시 지휘 책임을 물어 한직으로 좌천되는 징계를 받았다. 김철균 군단장은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접 불려가 엄중한 경고를 받았고 3군단은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맞이해야 했다. 박서린 소장은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고 인제를 떠날 준비를 했다. 그녀는 떠나기 전 박지훈 이병을 따로 만났다. 박 이병은 깨끗한 군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 상처도 많이 아물어 있었다. 그는 박서린 앞에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장군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서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박이병, 은혜라고 생각할 것 없다. 군대가 자네에게 빚을 진 것이다. 자네의 용기 있는 증언이 더 큰 비극을 막았다.
자네는 앞으로 육군 본부 직할 부대에서 안전하게 복무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몸 건강히 그리고 씩씩하게 군 생활 마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이병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제 마지막으로 딸을 만날 차례였다. 박서리는 한별을 부대 밖 눈이 소복이 쌓인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군복이 아닌 따뜻한 외투를 입은 모녀의 모습이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따뜻한 찻잔의 온기만이 손바닥을 데웠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한별이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하다는 거냐? 어머니께 그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힘을 빌린 것 같아서. 한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더 강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더 잘 버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박서리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딸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따뜻했다. 한별아, 엄마를 보렴. 한별이 고개를 들자 박서린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장군 박서린이 아닌 어머니 박서린의 눈이었다. 엄마는 내가 버티고 있었다는 걸 안다. 그 썩어 빠진 곳에서 너 혼자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안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비정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한별의 눈이 커졌다. 너는 그들의 협박과 모욕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았다. 부하 병사를 지키려 했고 끝까지 내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날 엄마가 본 것은 무너진 장교가 아니라 그 폭력 앞을 막아서던 용감한 이한별 중이었다. 박서리는 딸의 뺨을 쓰다듬었다. 내가 가진 힘은 너 같은 군인들이 부러지지 않도록 지켜주라고 국가가 잠시 맡긴 것이다. 내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하려다 다친 내 부하를 위해 쓰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그녀는 한별을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러니 한별아, 다시는 혼자 모든 짐을 지려 하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너는 충분히 강하다. 이 엄마가 증명한다. 한별은 결국 어머니의 품에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수치심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해받고 인정받은 자의 뜨거운 위로의 눈물이었다. 한참을 울던 한별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었지만 이전의 불안감은 사라지고 다시금 총명한 빛을 되찾고 있었다. 어머니, 저 이곳 3군단에 남겠습니다. 박서리는 놀라지 않고 조용히 물었다. 본부로 옮겨주길 바랄 줄 알았는데. 괜찮겠니? 네. 이곳은 이제 막 암초를 걷어낸 곳입니다. 누군가는 남아서 이 상처 입은 부대를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박서리는 딸의 대답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자신보다 더 강한 군인임을 깨달았다. 그래, 그게 내 딸이지. 검은색 세단이 인제를 떠나 서울로 향했다. 박서리는 창밖의 하얀 설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겨울은 춥고 가혹하지만 그 겨울을 이겨낸 땅에서 가장 먼저 새싹이 돋아난다. 그녀의 딸 한별도 그리고 상처 입었던 박이병도 저 인재의 눈처럼 깨끗하고 강인하게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들이 걷는 길에 다시는 더러운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더 높은 곳에서 더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그것이 별을 단 장군의 숙명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다.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 강원도 인제의 차가운 공기만큼이나 서늘한 긴장감이 법정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날의 폭행 사건 이후 부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육군 본부 인사참모부장의 직속 지휘 아래 군단 헌병대와 감찰실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듯이 맹렬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조사의 결과물이 황두식 대위와 조길태 중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첫 재판일이었다. 방청석은 이미 3군단 소속의 주요 간부들과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일부 군 관계자들로 꽉 차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 불안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적의가 뒤섞여 있었다. 이한별 중위는 증인석 바로 뒤편 피해자 측 좌석에 박지훈, 이병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굳게 닫힌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등은 꼿꼿하게 세워져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 박서린 소장이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압력으로 비칠 수 있다. 너는 군인으로서 증인으로서 당당히 진실만을 말해라. 나머지는 시스템이 증명할 것이다라는 말만 남기고 계룡대육군 본부로 복귀한 상태였다. 피고인 황두식 조길태. 입장. 법무관의 목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쇠락한 모습이 드러났다. 황두식 대위는 그날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들어섰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방청석 어딘가를 훑으며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찾는 듯 했다. 조길태 중사는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헌병들에게 이끌려 피고인석에 주저앉았다.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이 시작되었다. 특수폭행, 직권남용, 가혹행위, 상관모욕, 그리고 조길태 중사의 경우엔 공갈 및 협박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낭독되는 범죄 사실 하나하나가 법정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 의견 진술하십시오. 모두의 시선이 변호인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군복이 아닌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허진태. 전직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군 내부의 생리를 샅샅이 꿰고 있는 거물급 변호사였다. 황두식의 아버지 퇴역 장성 황태섭이 아들을 구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였다. 허진태 변호사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부드러운 그러나 방청석 전체를 휘어잡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바입니다. 법정 안이 순간 술렁였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정당한 훈련과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입니다. 이를 침소봉대하여 피고인들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모는 것은 군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의 시선이 이한별 중위에게로 향했다. 특히 이 모든 조사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피고인 황두식 대위의 직속 부하인 이한별 중위의 편향된 진술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한별 중위의 모친은 현재 육군 본부의 막강한 실권자이십니다. 지금 변호인은 본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군 검사가 즉각 반발했다. 본질을 흐리는 것이 아닙니다. 허진태 변호사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그는 재판장을 향해 말했다. 이것은 과보호하는 어머니 장군이 자신의 딸이 연루된 사소한 마찰에 개입하여 군 전체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린 사적 보복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입니다. 그의 말은 독화살이 되어 이한별에게 날아왔다. 사소한 마찰, 과보호하는 어머니, 사적 보복. 그날의 끔찍했던 폭행과 모욕이 순식간에 어머니의 권력을 등에 업은 딸의 치기 어린 고자질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역시 엄마 빽이었어. 그러게 여군이 전방에 오니까 저런 일이 생기지 같은 비수 같은 말들이 한별의 귀에 들려왔다. 재판장이 망치로 책상을 내리쳤다. 정숙.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서만 변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증인으로 이한별 중위를 신청합니다. 한별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증인석으로 걸어 나갔다.
선서를 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허진태 변호사가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이한별 중위. 증인은 황두식 대위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지요. 업무상 의견 충돌이 있었을 뿐입니다. 의견 충돌이라. 혹시 황 대위가 증인의 사적인 만남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한 앙심은 아니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한별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에 대한 모독입니다. 검사가 외쳤다. 좋습니다. 그럼 사실관계만 묻지요. 허진태가 교활하게 웃었다. 증인은 사건 당일 박지훈 이병과 단둘이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당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여군 장교가 이등병과 사적인 만남을 갖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박이병의 고충을 상담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충 상담이라. 혹시 박이병이 증인에게 조 중사가 돈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증인은 즉각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증인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것은. 한별은 말이 막혔다. 황두식과 조길태가 한통속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정식 보고 라인을 타는 것이 오히려 박이병을 위험하게 만들까봐 망설였던 것이다.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증인은 보고 체계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지자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어머니에게 연락한 것 아닙니까? 그날 현장에 있던 어머니에게 저 사람들 때문에 무섭다고 과장되게 이야기한 사실 있지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어머니가 현장에 나타나자마자 군단장이 달려왔습니다. 일개 중위의 전화 한 통에 군단장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증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두 사람을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허진태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를 울렸다.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한별을 어머니 백을 믿고 상관을 모함한 부도덕한 여군으로 박서린을 딸의 싸움에 군대를 동원한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 황두식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가 이 재판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정확히 이해했다. 이것은 진실 게임이 아니었다. 여론전이자 정치 싸움이었다. 이한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여기서 무너지면 어머니의 명예까지 더럽히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허진태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다. 변호사님, 저는 함정을 판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날 사람이 맞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하는 년인데 끼어드냐, 네 딸은 처맞을만 했다는 모욕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변호사님이 말하는 사소한 마찰입니까? 그녀의 또렷한 증언에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께 연락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제 면회를 오셨다가 우연히 그 현장을 목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미친년이라고 부르며 차를 두드릴 때 제 어머니는 인사참모부장으로서 군단장에게 상황 보고를 하신 겁니다. 증인, 흥분하지 마십시오. 저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계급과 권력 뒤에 숨어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군복을 걸고 진실만을 증언할 것입니다. 한별의 단호한 태도에 허진태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다. 그는 생각보다 상대가 만만치 않음을 직감했다. 그때 재판장이 다음 재판 기일을 고지했다. 다음 증인으로 피고인 측이 신청한 전 3군단 복무자 김필승 중사를 채택합니다. 황두식과 허진태 변호사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걸렸다. 그들은 이 재판을 뒤집을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해 둔 것이었다. 재판이 휴회되고 법정 밖으로 나온 이한별 중위는 몰려드는 피로감에 휘청였다. 그녀는 자신을 부축하려는 박지훈 이병의 손을 가만히 밀어냈다. 괜찮다, 박이병.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군인의 눈빛으로 다시 타올랐다. 그녀는 곧장 3군단장 김철균 중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연 그녀의 돌발 행동에 부관이 당황했지만 김 중장은 말없이 손짓으로 부관을 물렸다. 그는 박서린 소장이 떠난 후 이 사건의 처리를 사실상 위임받은 상태였다. 그리고 그는 이한별 중위가 단순한 중위가 아니라 이 부대의 정화를 위한 박서린의 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중위 재판은 어땠나? 군단장님. 피고 측 다음 증인이 김필승 중사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김철균 중장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김필승 중사. 그는 조길태 중사와 동기이자 과거 부대 보급품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전적이 있는 자였다. 그리고 얼마 전 의문스러운 이유로 갑자기 전역 신청을 하고 군을 떠난 상태였다. 그자가 왜 황두식과 조길태의 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것입니다. 제가 박 이병과 사적인 관계였다거나 황 대위의 지시를 고의로 어겼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이 재판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별이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며칠간 잠도 자지 않고 파헤친 김필승의 행적이었다. 김필승 중사는 전역 직후 거액의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는 황두식 대위의 아버지인 황태섭 예비역 장군이 운영하는 안보전략연구소라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김철균 중장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었다. 퇴역 장성이 현역 군대에까지 손을 뻗어 재판을 조작하고 증인을 매수하려는 거대한 사법 방해 행위였다. 박 장군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직 모르십니다. 이것은 3군단 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군단장님께서 직접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잘라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단장님께서는 영원히 육군 본부의 눈치를 보는 식물 군단장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 이 사건의 방조범으로 함께 몰락하시겠지요. 이한별의 말은 차가웠다. 그것은 부하의 건의가 아니라 사실상의 협박이자 최후 통첩이었다. 김철균 중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박서린이 인제를 떠나며 남긴 말을 떠올렸다. 이 부대의 남은 찌꺼기는 군단장님께서 직접 치우셔야 내 체면도 섭니다. 그는 이한별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여기서 이 문제를 덮거나 미적거리면 자신 또한 황두식의 연대장, 대대장과 같은 신세가 될 터였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헌병대장 연결해. 즉시. 그리고 감찰참모 당장 내 방으로 뛰어오라고 해. 김 중장이 이한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이중희. 자네가 가져온 증거 아주 유용하군. 이제부터 3군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똑똑히 보게. 같은 시각 계룡대 육군 본부 인사참모부장실. 박서린 소장은 3군단 법무실에서 올라온 재판경과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허진태 변호사의 발언, 그리고 방청석의 술렁임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황태섭 장군. 박서린은 그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그녀와 동시대에 군 생활을 했던 육사 출신의 전형적인 라인의 거두였다. 그는 퇴역 후에도 군납 비리 등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끈끈한 인맥으로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은 인물이었다. 자네 아들 하나 구하자고 군 전체를 적으로 돌릴 셈인가. 박서린은 비서실에 연락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결해주게. 박서린 장군 개인 자격으로 통화를 원한다고 전하게. 그녀는 3군단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기회에 군 내부에 곰팡이처럼 퍼져 있는 황태섭 라인 전체를 도려낼 생각이었다. 장군님. 혹시 이한별 중위님께. 아니다.
박서린이 비서의 말을 막았다. 내 딸은 지금 전장에서 싸우고 있다. 지휘관은 부하가 전투를 치르는 중에 불필요한 무전을 보내지 않는다. 나는 내 딸을 믿는다. 그녀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인재가 아닌 군 전체의 미래를 향해 있었다. 며칠 뒤 두 번째 재판 기일이 밝았다. 법정은 첫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오늘은 황두식 측의 반격을 책임질 김필승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이었다. 허진태 변호사는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증인 김필승.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김필승이 껄렁한 태도로 증인석에 섰다. 그는 이제 민간인이었기에 군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해방감에 차 있었다. 증인은 이한별 중위가 평소 박지훈 이병과 내무반이 아닌 단둘이 창고 뒤편에서 만나는 것을 자주 목격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둘이 속닥거리는 게 딱 봐도 연애하는 사이 같았습니다. 이 중위가 박 이병을 싸고 돌아서 다른 병사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황두식 대위가 박 이병을 훈육한 것은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네. 황 대위님은 부대 기강을 위해서라면 욕도 하고 좀 거칠게 다루긴 했지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박 이병이 이중이 백 믿고 대들다가 거기까지. 그때 검사석에 앉아있던 군 검사가 아닌 방청석에 앉아있던 3군단 헌병대장이 벌떡 일어섰다. 재판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본 헌병대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증인 김필승을 위증교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멎었다. 김필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당신들 뭔데? 헌병들이 김필승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다. 허진태 변호사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재판장님, 이것은 명백한 재판 방해입니다. 당장 저 헌병들을. 닥치시오, 변호사. 이번에는 군단장 김철균 중장이 방청석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본관은 3군단장 중장 김철균이다. 이 재판은 3군단의 명예가 걸린 재판이다. 본관의 지휘하에 헌병되는 증인 김필승이 황두식의 아버지 황태섭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위증을 하려 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김 중장은 서류 뭉치를 재판장에게 던지듯 제출했다. 거기에는 김필승의 계좌 이체 내역과 황태섭의 유령회사 자금 흐름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허진태 변호사. 김 중장이 피고인석의 변호사를 노려보았다. 당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당신이 현역 군인들의 재판을 조작하는 브로커인가? 당장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고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 허진태 변호사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황두식 대위는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변호사와 아버지가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었다. 아, 안 돼. 아버지. 아버지. 그의 절규는 법정 안의 소란에 묻혔다. 이한별은 그 모습을 그저 묵묵히 그러나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고지는 이미 탈환한 순간이었다. 김필승의 위증 시도가 3군단장의 손에 의해 법정 한복판에서 저지된 순간 재판의 흐름은 완벽하게 뒤바뀌었다. 그것은 단순한 증인 한 명의 체포가 아니었다. 황두식과 조길태를 비호하던 최후의 성벽, 즉 퇴역장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현역 군단장에 의해 공개적으로 단죄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허진태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변호를 포기했다.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위증교사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는 피고인의 변호사에서 순식간에 공범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그가 헌병대에 의해 끌려나가면서 법정을 향해 악을 쓰는 모습은 그가 쌓아 올린 모든 명성이 무너지는 순간을 보여주었다. 황두식 대위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김철균 군단장, 당신이 박서린 그년한테 줄을 서려고 내 아버지를 모함하는 거잖아. 그의 입에서 다시 한번 년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법정은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재판장이 경노하여 망치를 내리쳤다. 피고인 황두식, 법정 모독죄를 추가한다. 당장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변호인 없이 남은 재판을 진행하겠다. 황두식은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이한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이한별, 이 개같은 년. 너 때문에, 너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내가 너를, 너희 가족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의 발악은 처절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굳게 닫힌 법정 문 밖으로 사라졌다. 조길태 중사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는 황두식의 광기 어린 절규를 들으며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황 대위님이 시켜서. 비굴한 변명만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박지훈 입영의 증언이었다. 그는 김필승의 위증 시도와 황두식의 법정 난동을 목격한 후 두려움 대신 깊은 분노와 용기를 얻었다. 그는 증인석에 서서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막힘없이 또렷하게 증언했다. 조길태 중사는 저에게 누나 등록금이 급하다며 부모님께 돈을 요구하라고 협박했습니다. 거절하자 매일 밤 창고로 불러내어 잠을 재우지 않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조길태에게 향했다. 황두식 대위님은 이한별 중위님께서 저의 고충을 상담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저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여군 장교한테 꼬리치는 새끼라며 동기들 앞에서 저의 뺨을 때렸습니다. 박이병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사건 당일 황 대위님은 저에게 이중희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험해보겠다며 저를 발로 찼습니다. 제가 쓰러지자 조 중사와 함께 저를 군홧발로 짓밟았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한별 중위님이 달려와 막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증언은 허진태 변호사가 사소한 훈육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다. 그것은 훈육이 아닌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저는 군인이 되기 싫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던 곳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한별 중위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박지훈 이병은 이한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한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증언과 증거 조사가 끝났다. 군 검사의 최종 논고가 이어졌다. 본 검사는 피고인 황두식과 조길태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전우를 사적인 감정으로 폭행하고 군의 위계를 무너뜨렸으며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조차 반성은커녕 진실을 은폐하려 한 점에 대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군 검사는 황두식에게 징역 30년, 조길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군사법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량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의 날이 밝았다. 법정에는 박서린 소장도 와 있었다. 그녀는 이번에는 사복이 아닌 별 2개가 빛나는 장군 정복을 입고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재판부에게는 이 사건을 절대 가벼이 다루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 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모든 상처가 아문 듯한 박지훈 이병이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조길태. 피고인은 부하 병사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으며 상관의 범죄 행위에 적극 동조하여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 죄가 극히 무겁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조길태는 그 자리에 쓰러져 통곡했다. 재판장의 시선이 굳게 닫힌 황두식의 얼굴로 향했다. 피고인 황두식. 피고인은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사적인 감정으로 부하 장교를 모욕하고 병사를 잔인하게 폭행하였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를 내세워 재판을 조작하려 하고 법정에서조차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에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피고인 황두식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두 피고인 모두에게 불명예 전역 및 모든 군인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한다. 땅, 땅, 땅. 망치 소리와 함께 그들의 군 생활은, 아니,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났다. 황두식은 더 이상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다가 방청석의 박서린 소장을 바라보았다. 박서린은 그를 경멸도 동정도 아닌 그저 무표정한 시선으로 마주 볼 뿐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법정. 이한별 중위가 어머니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고생했다, 한별아. 박서린은 딸의 어깨에 달린 중위 계급장을 가만히 쓸었다. 이제 정말 끝난 겁니까? 아니다. 박서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법정 문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황두식과 조길태는 꼬리일 뿐이다. 저런 썩은 꼬리가 자라나도록 방치한 몸통이 남아있다. 내 아들을 구하기 위해 현역 군대에까지 검은 손을 뻗친 황태섭. 그리고 그와 연결된 군 내부의 모든 부패한 인맥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박서린의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딸을 구하기 위해 인제해 왔지만 이제는 군 전체를 개혁하기 위한 거대한 칼을 뽑아든 것이었다. 황두식과 조길태에게 내려진 중형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3군단, 나아가 육군 전체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였다. 그 파문은 인제의 산골짜기를 넘어 계룡대와 서울 국방부까지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법정을 나서는 박서린 소장의 굳은 표정은 그녀가 꼬리가 아닌 몸통을 향한 칼을 뽑아들었음을 공공연히 선포하는 듯했다. 그녀가 복귀한 계룡대 육군본부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였다. 황태섭 예비역 장군. 그는 수십 년간 군대에 몸담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사조직에 가까운 인맥을 구축해온 거물이었다. 그들은 군납 비리, 불투명한 진급 심사, 그리고 주요 보직 거래에까지 깊숙이 관여하며 군을 좀먹는 거대한 암적 존재였다. 황두식은 그저 그 거대한 카르텔이 내세운 방패막이이자 그들의 이권을 대리하는 차세대 주자였을 뿐이다. 박서린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인사참모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금 즉시 육군본부 감찰실, 법무실, 그리고 헌병실의 주요 인원들로 구성된 특별직무감찰단을 소집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공기를 얼렸다. 감찰 대상은 특정 부대가 아니다. 황태섭 예비역 장군이 운영하는 안보전략연구소와 관련된 모든 현역 및 예비역 장교 부사관들이다. 특히 최근 3년간 황태섭과 공식, 비공식적으로 접촉한 모든 지휘관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들의 재산 변동 내역과 보직 이동 경로를 전수조사한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군 내부의 가장 민감한 환부를, 그것도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쥐었던 세력을 정면으로 치겠다는 의미였다. 회의에 참석한 몇몇 장군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 중에도 황태섭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 장군, 이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군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월로 장군이 조심스럽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 군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워 썩은 뿌리를 방치한다면 우리는 적과 싸우기도 전에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박서린이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저는 제 딸이 복무하는 군대, 박지훈 이병 같은 아들들이 청춘을 바치는 군대가 저런 구시대의 유물들 때문에 오염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있는 분은 지금 참모총장님께 직접 저를 해임하라고 건의하십시오. 그녀의 단호함에 더 이상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황태섭의 반격도 즉각적이고 교묘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다. 다음 날 아침 보수 성향의 주요 일간지들은 일제히 일면 기사를 쏟아냈다. 단독 별 2개 여성 장군, 사적 감정으로 군 지휘 체계 사조직화 논란 칼럼 아들 싸움에 군대 동원한 장군. 군 기강 이대로 무너지는가 심층 인사참모부장 권력 남용, 군 내부 박서린 라인 구축. 제2의 하나회 되나. 기사 내용은 교묘하게 진실을 비틀었다. 3군단에서 벌어진 끔찍한 폭행 사건은 전방부대의 특수한 훈육 과정으로 축소되었고 이한별 중위는 어머니 백을 믿고 상관을 고발한 문제 장교로 매도되었다. 그리고 박서린 소장은 자신의 딸을 위해 군 전체를 숙청하려는 권력에 취한 마녀로 그려졌다. 여론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군의 특수성을 모르는 여성 장군이 군대를 망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에게까지 정치권의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박서린의 감찰을 중단시키라는 요구였다. 계룡대 집무실. 박서린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 기사들을 말없이 읽어내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굳게 쥔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장군님, 이대로는 비서실장이 침통하게 말했다. 이대로는 우리가 집니다. 황태섭은 여론을 움직이는 법을 아는 자입니다. 그들이 여론을 움직인다면 우리는 진실을 움직이면 되네. 박서린은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가 연결한 곳은 국방부 대변인실이었다. 대변인. 지금 즉시 3군단 폭행 사건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준비해 주십시오. 피해자 박지훈 이병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할 것입니다. 본인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한별 중위도 증인으로 참석시킵니다. 이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피해자와 내부 고발자를 대중 앞에 세우는 것은 그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었다. 어머니, 정말 제가 해야 합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불안에 차 있었다. 한별아, 엄마는 내가 숨기를 원치 않는다. 너는 죄를 짓지 않았다. 너는 군인으로서 옳은 일을 했다. 이제는 세상이, 국민들이 그 진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그 진실의 증거다. 며칠 뒤 국방부 브리핑룸은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박서린 소장이 정복을 입고 연단에 섰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아직 앳된 얼굴이지만 굳은 결의에 찬 박지훈 이병과 그보다 더 굳은 표정의 이한별 중위가 나란히 섰다. 박서린은 그날의 폭행이 담긴 CCTV 영상 헌병대가 확보안의 일부를 공개했다. 법정에서만 공개되었던 잔혹한 폭행 장면의 취재진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것은 박지훈 이병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저는 괴물이 되기 싫었습니다. 황두식 대위와 조길태 중사는 저에게 똑같이 부하들을 괴롭히라고 강요했습니다. 그것이 군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한별 중위님은 저에게 그것은 군대가 아니라 범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이한별 중위를 바라보았다. 제가 맡고 있을 때 이 중위님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감싸 안으며 대신 맞았습니다. 황 대위는 그런 이 중위님을 밀치고 창녀 같은 년이라고 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 면회를 오신 제 어머니는 저런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지훈 이병은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제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서린 장군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장군님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제 어머니와 같은 또 다른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너 같은 년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브리핑 룸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창녀 같은 년, 너 같은 년. 황태섭 측이 사소한 훈육이라고 포장했던 사건의 실체가 피해자의 입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다음은 이한별 중위의 차례였다. 저는 군인입니다. 제 어머니도 군인입니다. 저희는 군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황두식 대위와 그 뒤에 있는 세력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군복을 입은 범죄자들입니다. 그들은 저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 전체의 명예를 모욕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저는 이 사건을 덮으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2, 제3의 박지훈 이병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가 딸을 위해 군대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썩어가는 군을 살리기 위해 가장 아픈 곳에 칼을 댄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브리핑은 전세를 완전히 뒤집었다. 여론은 폭발했다. 여성 장군의 사적 보복이라는 프레임은 썩은 군대를 개혁하려는 참군인의 용기로 바뀌었다. 어머니 백을 믿은 딸은 성추행과 폭력에 맞선 여성 영웅이 되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군 개혁을 지시했다. 박서린의 특별직무감찰단은 날개를 달았다. 황태섭을 향한 수사망이 좁혀졌다. 그의 유령 회사를 통해 수십 년간 이루어진 진급 로비와 군납 비리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다. 그와 연결되었던 현역 장성 수십 명이 줄줄이 보직 해임되고 구속되었다. 황태섭 역시 아들의 재판에 개입하려 한 혐의와 군사기밀 유출, 뇌물수수 혐의로 결국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가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던 모습은 한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시간이 흘러 인제에는 다시 눈이 녹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제3군단은 김철균 군단장의 주도하에 그리고 이한별 대위의 헌신적인 노력 아래 완전히 다른 부대로 거듭나고 있었다. 대위 이한별.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을 겪어내고 당당히 진급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서린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부하들의 신망을 한몸에 받는 가장 강인하고 공정한 지휘관 이한별 대위로 우뚝 섰다. 박지훈 병장은 만기 전역하는 날 부대 정문에서 자신을 배웅 나온 이한별 대위에게 마지막 거수 경례를 붙였다. 대위님, 덕분에 저는 군대가 지옥이 아니라 사람 사는 곳이라는 것을 배우고 갑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몸 건강히 사회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되게. 박 병장. 한별은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날 오후 3군단 연병장에서는 이한별 대위의 대위 진급 신고식이 조촐하게 열렸다. 그녀의 어깨에 새로운 계급장을 달아주기 위해 한 사람이 인재를 다시 찾았다. 정복을 입은 박서린 소장이었다. 그녀는 이제 군 전체의 개혁을 이끄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다. 신고합니다. 대위 이한별은 진급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축하한다, 이 대위. 박서린은 딸의 어깨에 반짝이는 대위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그리고 딸을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모녀 이전에 가장 치열한 전장을 함께 겪어낸 전우였다. 박서린은 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가 인제에 남아주어 고맙다. 너는 이곳에서 엄마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 되었다. 내 딸 정말 자랑스럽다. 이한별 대위는 어머니의 품에서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시선은 인제의 푸른 하늘을 향해 있었다. 한때 스산한 바람과 끔찍한 폭력으로 얼룩졌던 그곳에 이제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희망과 정의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것은 박서린이 시작하고 이한별이 지켜낸 강원도 인제의 새로운 봄이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